일본이 올림픽 8강전에서 스페인에게 0대3 대패를 당하면서 올림픽에서 탈락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일본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과 한계점을 볼 수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대회를 보면 일본이 얼마나 잘 나아가고 있는지 일본 축구가 잘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대회이기도 했어요. 일단 일본이 잘하고 있는 점은 일본 대표팀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A 대표팀부터 연령별 대표팀까지의 축구 철학, 이 철학 자체가 잘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게 아무래도 우리 국가대표팀도 홍명보 감독이 계속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MIK를 통한 A 대표팀부터 연령별 대표팀까지 축구 철학을 통일시키겠다. 이게 결국에는 일본의 이런 좋은 사례를 보고 우리도 어느 정도 자극을 받은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 대표팀을 보면 와일드 카드를 한 명도 안 뽑은 상태로 올림픽에 갔어요. 물론 이거는 일본이 와일드 카드를 이번에 포기를 하고 우리는 어린 선수들로만 해도 올림픽에서 경쟁력이 있다. 이런 자만심이 아니었고 사실 와일드 카드를 뽑으려고 했는데 와일드 카드를 모두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뽑을 선수가 없어서 그냥 와일드 카드 없이 온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좋은 점은 뭐냐면 와일드 카드 없이 그냥 23세 이하 팀을 이끌고 왔는데 그리고 이 23세 이하 팀이 지난번 황선홍 감독이 이끌었던 올림픽 예선 그 예선에서 우리와 만났던 팀과 거의 동일합니다. 한두 명 정도 빼고는 거의 동일한 멤버거든요. 와일드카드 없이도 일본 A 대표팀이 하는 전술과 유사한 전술을 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일본이 볼을 잡았을 때 좌우 측면 공격수가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풀백이 높게 올라가요. 이게 이제 이임생 위원장이 말하는 라볼피아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미드필더가 가운데로 들어갈 때도 있고 오른쪽으로 들어갈 때도 있고 약간 좀 3백을 만들면서 결과적으로는 좌우 측면을 넓게 쓰면서 중앙 지역에 4명의 공격 숫자를 둔다. 이런 전형을 일본이 굉장히 잘 만듭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풀백이 한쪽에서는 올라가지 않을 때 그냥 이제 3백을 만들고 기본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측면 공격수가 벌려준다거나 그러면 미드필더가 오히려 올라가는 이러한 전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미드필더가 올라가서 4명의 공격 숫자를 채워주든 측면 공격수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풀백이 올라가고 그리고 미드필더가 올라가지 않고 이번에는 내려가면서 3백을 만들든 어쨌든 풀백이 올라가느냐 아니면 3백을 만드느냐 가운데로 들어가느냐 디테일한 움직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이 구상하고 있는 포지셔닝 자체가 되게 명확합니다.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호하는 공격 전형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제 과르디올라나 아르테타 감독 이런 감독들에게 또 영향을 받은 감독이다 보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이제 어쨌든 유럽의 트렌드에 맞는 경기장을 공격할 때 넓게 쓰면서 동시에 가운데에 공격 숫자를 많이 두는 그러면서 상대 수비가 측면도 막아야 되고 가운데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아주 공격에 대처하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앞선 라인에 4명에서 5명 혹은 6명까지 공격 숫자가 올라가면서 순간적으로 수비 라인에 부담을 주고 공격의 채널을 굉장히 많이 만들면서 여러 방향으로 공격을 하겠다. 이러한 형태를 일본이 굉장히 잘 만들어요. 이 장면을 보면 일본이 여기서 보면 6명의 공격 숫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쭉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풀백이 좌우 측면에서 2명 올라가고요.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가운데로 들어오고 2명의 투톱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풀백이 올라가니까 미드필더 한 명이 약간 내려오면서 3백을 만드는 이러한 형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3백을 만드니까 좌우 중앙 수비수가 높게 올라오면서 이 공간을 또 채워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풀백들이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데 여기서 보면 풀백이 높게 올라가니까 수비가 끌려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명의 앞쪽에 있는 공격수가 의도적으로 약간 내려와요. 그러니까 풀백이 내려가는 공격수가 분명히 눈앞에 있으니까 측면으로 따라가다가 중앙 지역으로 다시금 끌려갑니다. 근데 그 순간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중앙에서 패스를 받은 내려와서 볼을 받는 선수가 볼을 잡자마자 측면에 있는 선수가 돌았대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던 선수가 측면으로 끌려가다가 중앙 지역으로 내려오는 순간 측면에 있는 선수가 프리 상태가 되고 그럼 이 공간으로 패스를 찔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격 숫자를 굉장히 많이 두면서 공격의 채널이 굉장히 다양하니까 상대 수비가 혼동이 오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찔러주는 패스가 들어가면서 풀백이 뛰어 들어갑니다. 근데 뛰어 들어갔을 때 이미 이 뒤쪽에 있었던 한 명의 선수가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수비를 도와주지 못하니까 가운데 있던 선수가 이번에는 측면으로 끌려 나와요. 근데 그 순간 가운데 있는 선수가 측면으로 끌려 나가면 뒤에 있었던 공격수가 이 공간으로 또 뛰어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그 순간 바로 옆에 있는 공격수도 앞쪽으로 의도적으로 뛰어나갑니다. 분명히
이 앞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있는데 수비수가 이 선수를 못 따라가고 앞쪽으로 뛰어들어가는 공격수를 방해해야 되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수비수도 약간 동선이 엇갈리면서 앞쪽에 있는 공격수를 따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지역으로 뛰어들어가는 이 선수, 수비수가 측면으로 끌려나가고 한 명은 가운데로 끌려나가고 그 순간 요 가운데에 공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컵백이 들어왔을 때 요 공간에서 편안하게 볼을 잡고 여기서 이제 득점을 만드는 이런 형태인 건데, 이런 형태를 스페인과의 경기에서 보여줬어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 약간 비대칭적인 3백이 만들어져 있고 측면에서 한 선수가 올라가면서 앞선 라인에 공격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측면에 있는 선수가 일단 볼을 잡을 때 수비가 끌려 나오니까 뒤쪽에 있었던 공격수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가까이 있던 공격수가 움직여주면서 수비수 한 명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그 순간 뒤에 있었던 선수가 이 공간으로 뛰어가고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스페인의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장면이 계속 나와요. 이 장면도 보시면 앞쪽에 3백을 형태로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6명이 위치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측면으로 먼저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럼 측면에 있는 선수가 볼을 잡게 되는데 측면에서 볼을 잡는 순간 한 명이 측면으로 나오면서 수비를 끌고 나가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선수가 가운데 지역에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수비수 한 명을 가운데로 끌고 나가고, 그러니까 사이 공간에 있던 선수가 뛰어들어가고 패스가 들어갑니다. 스페인의 수비가 일본의 이런 공격 패턴에 많이 무너졌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이 완전히 무너지고 여기서 좋은 공간으로 크로스. 물론 이제 여기서 일본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결정력이죠. 이 박스 안으로 마지막 파이널 패스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기서 이제 뭐 득점은 나오지 않았지만 저런 장면들을 이번 올림픽뿐만 아니라 사실은 올림픽 예선이라던가 아니면 심지어 아시안게임, J리그 팀에 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도 있었지만 대학리그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도 있었던 아시안게임 대표팀, 그리고 뭐 월드컵에 나가는 A 대표팀, 이런 팀들이 이런 전술을 사실은 일본 축구를 보면 이 팀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 확고하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일본이 정말 우리 축구협회와 비교했을 때는 정말 비교도 이제는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협회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일본 대표팀이 아시안컵 때도 마찬가지였고 월드컵 때도 마찬가지고 늘상 한계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일본이 월드컵에서 독일과 스페인을 어쨌든 이기고 뭐 친선 경기에서도 독일을 이겼던 그런 전술 자체가 일본이 비교적 볼을 점유하고 만들어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약간 내려앉아서 역습을 취하는 이러한 형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도 우리가 늘 만들어가는 축구를 하다가 왜 독일, 스페인 이런 팀들만 만나면 우리가 역습하는 축구를 하냐. 근데 오히려 이제 역설적으로 만들어가는 축구를 하는 팀들끼리 만나면 스타일이 비슷하면 더 잘하는 팀이 이기거든요. 그래서 일본 대표팀의 모리야스 감독도 어느 정도는 이게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수비적으로 나오는 건데, 오히려 이번 올림픽 대표팀은 조금 더 만들어가는 축구를 스페인을 상대로도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볼을 빼앗기는 빈도도 굉장히 많고요. 수비 라인에서 만들어갈 때 스페인의 압박에 막혀서 빼앗겨서 실점까지 하죠. 이 장면도 일본이 만들어가다가 후방에서 패스를 주고받다가 앞쪽으로 넘겨주는 장면인데, 여기서 스페인이 강하게 압박을 들어옵니다. 강하게 압박을 들어올 때 여기서 볼을 뺏겨요. 뺏기면서 앞쪽에 있는 이제 페레민 로페스, 바르셀로나의 선수에게 넘어가죠. 그럼 여기서 페렌 로페스가 편안하게 볼을 잡은 다음에 슈팅까지 가져가는 장면이거든요. 어쨌든 이 장면에서 일본이 보여주는 이제 한계점 중에 하나는 만들어가는 축구를 굉장히 선호하고 그러한 축구를 계속 갈고 닦으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어쨌든 만들어가는 스타일, 주도하는 그런 스타일이 더 주도하고 더 잘하는 팀을 만나면 잘 안 통한다 라는 것도 좀 계속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여기서 일본이 가장 큰 약점, 골키퍼 이슈죠. 물론 여기서 페르민 로페스가 아주 좋은 슈팅을 했어요. 페르민 로페스가 이제 바르셀로나에서도 지난 시즌에 나오면서, 바르셀로나에서 지난 시즌에 뭐 부상자가 많았지만 어쨌든 준주전급으로 종종 나오기 시작하면서 보여줬던 이제 모습 중에 하나가 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이 왼발 슈팅이 빨려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도 약간 이 골키퍼가 아쉬운 게 뭐냐면, 슈팅이 됐을 때 구석으로 꽂히기보다도 약간 골키퍼가 막을 수 있는 공간으로 가긴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골키퍼가 손에 맞췄습니다. 근데 손에 맞췄는데 쳐내는 동작이 약간 어설퍼요. 그러다 보니까 손을 그냥 맞고 튕겨서 들어갑니다. 일본 축구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골키퍼가 늘상 수준이 조금 안 좋다.
특히나 저런 쳐내는 플레이 미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캐칭을 하거나 쳐낼 때 안 좋게 쳐내거나 잘 못 잡아서 놓치거나 그런 장면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K리그에 있는 우리 골키퍼들이 J리그로 많은 연봉을 받고 진출하는, 그리고 J리그에 가서 최고의 골키퍼가 되는 그런 사례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봐왔잖아요. 그런데 이번 대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장면이 이제 코너킥 장면이거든요. 코너킥을 할 때 앞쪽에 있는 스페인의 공격수가 뛰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수비수들이 이 공간으로 순간적으로 쏠립니다. 근데 그 순간 골키퍼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공격수가 앞으로 뛰니까 골키퍼도 앞쪽 공간, 니어 포스트를 방어하려고 앞으로 달려와요. 근데 여기서 약간 운이 없기도 했죠. 수비수가 공격수를 따라 나가다가 올라오는 크로스를 머리에 맞췄습니다. 맞췄는데 이게 이 뒷공간으로 가거든요. 근데 레오 코쿠보 골키퍼가 앞으로 나오고 있었고 일본의 수비수의 머리에 맞은 볼은 뒤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어설프게 나왔다가 여기서 볼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그냥 빈 골대로 빨려 들어갔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일본의 수비수가 빨리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볼을 쳐냈어요. 이게 이제 스페인의 공격수에게 가면서 그냥 득점이 됐었죠. 근데 이 장면에서도 이 코쿠보 골키퍼가 앞으로 나왔으면 볼 처리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어설프게 어정쩡하게 하니까 골문을 그냥 비우고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어버린 거죠. 아시안컵 때도 일본의 자이온 스즈키 골키퍼가 공중볼에 정말 취약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번에 코쿠보 골키퍼도 공중볼이나 캐칭하는데 다소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특히나 스페인과의 경기에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쨌든 그 일본 골키퍼들이 뭔가 신체적으로 몸싸움이라던가 이제 체격 조건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일본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약간 이제 그런 편이죠. 신장이 좀 커졌어도 몸싸움에서 밀린다거나 신장이 좀 차이가 나서 제공권이 안 된다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전체적으로 이제 신장이 큰 선수가 엄청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몇은 있는데 그 신장이 큰 선수도 몸싸움에서는 밀릴 때가 많고, 그리고 신장이 대체적으로는 약간 작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이나 공중볼 상황에서 취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 스페인의 공격수가 코너킥을 할 때 5명의 선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신장 차이가 조금 나다 보니까 일본의 모든 선수들이 박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스페인의 공격수들이 일부러 앞으로 계속 달려요. 그러면 수비수들이 뒷걸음질을 치니까 이때 앞 공간에 스페인에서 가장 킥력이 좋은 첫 골을 넣었던 페르민 로페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으로 크로스를 올리고 여기서 페르민 로페스가 편안하게 볼을 받아서 슈팅을 하죠. 그리고 이게 득점이 되는데 이것도 코쿠보 골키퍼가 그렇게까지 막 못 막을 볼은 아니었거든요. 약간 이 볼이 오른발로 처리를 했는데 여기서 살짝 감기긴 했는데 비교적 가운데 코스였어요. 근데 여기서도 코쿠보 골키퍼가 캐치를 못하고 쳐내질 못하고 그냥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본 축구의 한계점도 이번 스페인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지만 이번 올림픽에서도 조별리그에서 3연승이었어요. 3연승을 기록하고 올라와서 스페인을 만나서 떨어졌는데 일단 우리 대표팀은 23세 이하 대표팀이 올림픽 예선도 통과를 못하고 탈락을 했죠. 근데 심지어 올림픽 예선을 우리가 힘을 안 줬느냐, 우리는 병역 혜택이 걸려있기 때문에 올림픽 예선에 엄청나게 힘을 줬는데도 떨어졌어요. 그것은 황선홍 감독의 전술적인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A 대표팀부터 연령별 대표팀까지 확실한 스타일이 없다는, 전술적으로 약점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늘상 봐왔었고, 여기에 더해서 협회의 행정 시스템 문제, 3월 달에 임시 감독이 없어서 황선홍 감독을 올림픽 예선을 앞두고 있었고 심지어 경기력도 안 좋았고, 황선홍 감독 자체가 전술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감독이 아니라서 분명히 불안한 그 올림픽 예선이었는데 그때 억지로 황선홍 감독을 임시감독 국가대표팀으로 앉혀서 감독직을 병행하게 하니까 올림픽 예선을 제대로 준비를 못했고요. 이런 걸 생각을 하면 한국 축구가 이번 일본 대표팀을 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스페인전을 일본이 졌다, 이런 거에 당연히 우리가 통쾌함을 어느 정도 느끼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축구가 이번에 올림픽에 왜 나가지 못했는지, 그리고 나가지 못하는 과정에서 협회의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이런 것을 조금 제대로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몽규 회장의 요 자서전에도 그 내용 나옵니다. 황선홍 감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황선홍 감독이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내 팬들에게 과도한 비난을 받았다 라고 써 있어요.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중국과의 2연전 평가전이 있었는데 중국과의 평가전에서 부상자가 많이 나왔다. 엄원상 선수가 다쳤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황선홍 감독에게 비판하는 그 여론 자체가 도를 넘었다.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그 중국과의 원정 평가전이 기본적으로 그 경기장 자체가 아시안게임 준결승과 결승 그 경기장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적응 훈련이 대성공 아니냐라는 멘트를 남겼거든요. 그러면서 매우 자화자찬을 하는 그 파트가 있어요. 과도한 비난이 있었지만 우리가 성공을 거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아주 편협하고 바보 같은 생각이거든요. 아니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중국과의 평가전을 뭐 현지 적응? 그런 거는 다 이해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예 나쁜 건 없겠죠. 현지 적응에 대한 그런 성과는 당연히 있겠죠. 그때 뭐 중국이 기본적으로 그라운드 상태라던가 뭐 여러 가지 측면을 좀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엄원상, 조영욱, 고영준 3명의 선수가 다쳤습니다. 심지어 엄원상 선수는 그때 당시의 부상으로 아시안게임에 참여를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큰 부상이었어요. 근데 이 경기가 끝나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황선홍 감독이 현지 기후나 날씨, 아시안게임 본선에서의 경기와 상황에 적응하는 건 긍정적이다. 그리고 축구에서 거친 플레이, 시간 지연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적응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멘트를 했거든요. 황선홍 감독이 괜히 비판을 받은 게 아니고요. 그리고 심지어 중국과의 2연전이 경기력이 정말 안 좋았기 때문에 황선홍 감독의 이 아시안게임 대표팀이 정말 좀 불안하다. 라는 평가를 들었었고 그리고 심지어 선수들도 계속 부상을 당했는데 수비적인 상황, 거친 플레이는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안 좋았던 건 우리 협회가 그 중국과의 평가전이 중국 원정에서 하는 거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중국이 막 거친 플레이하고 심지어 라인을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인플레이로 하면서 우리가 실점하고 심판도 막 마구잡이로 그냥 불고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피해를 많이 본 평가전이었는데 선수의 안정도 보장되지 않는 그런 경기를 하면서 긍정적인 면도 있다. 선수가 다쳤는데 축구협회가 중국 그 축구협회에게 제대로 항의도 못하고 통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황선홍 감독이 심지어 그 경기에서 제대로 항의도 안 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벤치에만 앉아있고. 그래서 욕을 먹은 건데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결국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땄고 그때 결승전의 장소가 중국전 평가전의 장소니까 이게 긍정적인 영향이 있던 거 아니냐.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물론 성과가 있는 거지만 이거는 굉장히 결과론적인 거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그 중국과의 평가전은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고 협회가 이 경기를 통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황선홍 감독의 축구가 누가 봐도 아주 별로인 축구였어요. 경기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MIK 하는 게 좋은 축구를 모든 연령별 대표팀에서 하고 싶기 때문에 계속 MIK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황선홍 감독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온 거는 긍정적인 거지만 그 금메달을 따는 과정 자체가 되게 별로였고 연령별 대표팀도 뭐 좋은 축구를 해야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벗어나 있는 축구였죠. 그리고 아시안게임 자체가 금메달을 칭찬하는 것과는 별개로 아시안게임에 우리의 라이벌 팀들이 그렇게 무게감을 두지 않고 옵니다. 결승전에 만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대학 선수들이 많이 왔었고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이 황선홍 감독의 금메달도 그 정몽규 회장이 자부심을 느끼고 막 이 대회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과도한 비판이었다. 이렇게 자기방어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한국 축구의 미래를 제대로 못 짜고 있는지 이런 것을 이번 일본 대표팀의 이런 올림픽 참여 과정, 일본 대표팀이 만들어가는 축구들 이런 걸 보면서 또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안타까운 한국 축구의 현실을 또 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또 뭐 일본의 그런 한계점도 볼 수가 있으니까 막상 또 근데 우리와 일본이 직접 부딪히면 경기는 어쨌든 베스트 11을 하기 때문에 일본의 좋은 선수들이 뭐 20명, 30명 있지만 우리는 한 10명 있다 라고 하면 결국 부딪히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 상태에서 제대로 방향성만 잡으면 일본에게 절대 밀리지 않으면서 지금 시스템 자체가 따라잡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지금 거리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정몽규 회장은 나갈 생각 없고 계속 이제 이어질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도 걱정이 된다.